포를 잡고 집을 짓고 세력을 넓히다 위기를 맞고 결국은 승패의 희비가 교차된다. 지난 80년간 바둑으로 엮여온 희로애락과 흥망성쇠가 그저 한판의 승부일 뿐이라면 이 바둑은 과연 어디까지 진행된 것일까? 지금의 행만은 승리를 향하고 있는가? (2016년 1월) 구글 딥마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가 한국의 바둑 기사 이세돌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사실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에 도전한다는 것이 한 10년은 남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언젠간 도전을 할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시기가 한 10년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웠고 하지만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저번 기자에게 말씀드렸듯이 5분이 안 걸렸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일단은 궁금했거든요. 호기심이 있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냥 단순한 이벤트 대국이라고 생각을 했고 인공지능이 사람이랑 승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재밌는 행사의 개념으로 다들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알파고는 그로부터 석 달 전 유럽 챔피언 판후이 2단에게 이미 완승을 거둔 기력. 100만 달러가 걸린 5번기 대결을 이세돌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보름 후에는 세계의 승부를 위한 대결 방식이 공개됐다. 5번의 호선 승부 덤 7집 반. 제한 시간 2시간에 1분 초읽기 3회씩에 주어지는 본격적인 대국이었다. 전 인류를 술렁이게 한 이벤트를 앞두고 바둑계와 구글 딥마인드는 사뭇 다른 꿈을 꾸고 있었다. 알파고 이세돌 구단의 경기에 저 심판으로 내정이 됐었거든요. 관계자들과 어떤 미팅을 했을 때 관계자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희들의 생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이길 것 같다. 이세돌 구단이 이길 것 같다. 그쪽 이제 스태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조심스레 웃으면서 알파고가 이길 것 같다. 그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좀 장난처럼 받아들였고요. 아, 너희들이 잘 모르는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알파고 대국 전에 판후이 중국의 판후이 프로기사랑 시범 대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은 미리 사전에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검토해 봤을 때 아마추어의 최고 정도의 수준으로 기력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프로 기사들이 경계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알파고 대국이 열리기 전에 이세돌 구단이 중국에서 시합이 있었거든요. 그 일정이 겹치면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크게 집중을 해서 둬야 된다는 대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이 스케줄이 빡빡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보고 그때 한 말이 3대2로 이기면 제가 진 거죠. 자기가 4대1 이상으로 이길 자신이 있다라고 분명 얘기했어요. 이미 가혹한 번기 승부를 체험한 이세돌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고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이번 게임에서는 제가 꼭 인간의 그런 걸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간 대표의 여유 앞에 세상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다. 그 당시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프로기사들에게 물어보면 10명의 9명은 이세돌 구단의 승부를 예측했는데 그 9명 중에서도 좀 더 확신 있게 예측했던 그 예측이 틀렸던 게 저거든요. 이세돌 구단을 믿었던 부분도 있고 또 인공지능이 바둑을 이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상대가 너무 실수를 하니까 뭔가 좀 지금 뭐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죠. 충격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모두를 패닉에 빠뜨린 일국의 패배. 대국이 끝난 뒤에 제가 터덜터덜 신문사로 돌아오고 있는데 국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편집국장님 전화 왔고 일면 했을 거니까 일면 준비하라고 그랬고 그 대한민국 주요 일간지들 일면이 다 그 첫국 패배할 때서부터요 계속해서
일면을 장식합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충격이 컸다는 거죠. 사실 뭐 진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너무 놀랬고 물론 초반에 나쁠 때도 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받은 조치가 올라가지고요. 다른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알파고를 만든 이 두 분 또 나머지 프로그래머들께 정말 깊은 존경심을 전하겠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어서 그 감정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일단 저는 바둑계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첫 대국이 끝나고 그 대국장에서 기사를 쓰는데 이거는 정말 한 인간의 지능의 그 최고봉이었던 하나의 분야가 기계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현장에 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로서는 굉장히 보도 가치가 큰 기사거리를 쓰고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좀 참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와 그 AI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1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분명히 파악을 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국에서도 동일하게 꽤 이세돌 구단이 압도적으로 밀리는 듯한 양상으로 패배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AI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남은 3국도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휴식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형수님께 연락이 와서 그 이세돌 구단 시합이 벌어지던 포시즌 호텔에 가서 세돌이 형 방에서 이제 같이 연구하고 했었어요. 새벽 5시 정도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맥주 한 캔 이렇게 서로 들고 다음날 시합 없으니까 이렇게 2국 복귀만 제 기억에 한 4시간,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때 알파고가 엄청 강하다라고 결론을 냈던 기억이 있고 그래도 막 어떤 식으로 둬야겠다 하는 좀 전략을 세웠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국은 완패를 그냥 인간의 관점으로 봐도 그냥 초반부터 쭉 밀렸고요. 그래서 3국이 끝났을 때 제가 이제 KBS에서 해설을 생방송을 하고 나서 집에 이제 돌아가는데 그 바로 앞 카페에 앉아서 한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게 기억나요. 이게 약간 무릎이 후들거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과 약간 충격 이런 게 지금까지도 강렬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충격의 강도는 당시 중계 화면에도 여실히 남아 있다. 이세돌 선수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착각이 나온 것 같아요. 놀라긴 했지만 그 알파고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게 더 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스를 내주더라도 이 장면에서 정답을 찾으려면 오히려 이수가 맞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세 판을 졌기 때문에 승패는 갈렸습니다만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인간은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알파고의 정확한 능력을 따진다면 4, 5국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인공지능에게 3대0으로 지는 그 3국의 내용 그리고 전체 스코어에서 3연패를 당하는 순간에는 사실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 대 인간이면 좀 나을 텐데 특히 이 인공지능에게 그렇게 하기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2국이 지나고 나서 3국까지는 사실상 그 대국장 안에 긴장도도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예견된 스포츠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수는 네. 이세돌 지금 실수 아닙니까? 평소에는 절대 안 들을 것 같은 수법이에요. 네,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네. 딱 이거 네. 실수 아닙니까? 문제수라고 저는 확실히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세돌 구단이 젖히고 누수는. 그러면 네. 깔끔하게 실수인 것 같다고 지금 평가를 하시는. 아니요, 저는 실수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실수다 실수가 아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네. 긴장감도 기대감도 옅어 보였던 현장. 갑작스러운 활기와 함께 긴장의 끈이 팽팽히 조여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먼저 끼워갔어요. 그게 뭔가 느낌이 좀 있는 수예요. 아예 붙여놓지도 않네요. 네. 알파고로 좀 이제 비슷한 느낌. 네. 드셨어요. 네. 여기서 알파고가 지금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아정이 던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파고가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이거, 네. 이거 진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대단한 승리를 한 겁니다. 네. 마치 그 축구 결승골을 넣은 것처럼 갑자기 대국장이 엄청 활기가 돌기 시작하고 기자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그 순간에 갑자기 기자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굉장히 기뻐하고 약간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가령 지금 3대1로 앞서고 있다면 그 한 판을 졌던 것이 아마 좀 아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3연패를 당하고 1승을 하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무엇도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그런 1승, 정말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그런 1승이 아닌가. 정말 기쁘고요.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 덕택에 그래도 오늘 한 판이라도 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고에 안겨준 단 한 번의 패배. 이 승부로 한국 바둑은 세계 역사에 또 하나의 족적을 남긴다. 인공지능과 처음으로 맞붙어 마지막 승리를 거둔 것이 바로 한국의 바둑이었다. 이제 AI가 도구가 아니라 이제 동행하고 공존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 선봉에 바둑이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쨌든 인공지능이 바둑을 두고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정답이 정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둑 TV를 보면은 그 인공지능 관측을 통해서 스코어를 어느 정도는 좀 정확도 있게 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수를 통해서도 스코어가 갑자기 요동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바둑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디딤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 이후 바둑 기사와 인공지능의 대결 혹은 바둑 인공지능 간의 대결은 한동안 유행처럼 이어졌다. 한중일 3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된 바둑 AI는 평가의 상대에서 극복의 상대로 그리고 바둑 공부의 지침서로 자리를 옮겨간다. 바둑 기사들에게 2025년의 인공지능은 어떤 의미인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바둑이 대단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야든 많이 알아야 창의적인 게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가 나옴으로 해서 인간이 훨씬 더 창의적으로 바둑을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바둑 공부를 할 수 있죠. 인공지능이 없으면 지금 바둑 공부 어렵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덕분에 이제 바둑 공부가 가능한 건데요. 지금 뭐 프로들이 다 인공지능한테 배우고 있죠. 세상에 1000년이 지나도 이런 게 나오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아, 이 세상에 불가능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지금도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미래가 그리고 너무 궁금해요.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알려진 신진서 구단. 인공지능과의 이치율이 높아 신공지능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데 처음에 나오고 나선 사실 좀 반감이 컸어가지고 AI에 대한 믿음이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 AI의 동떨어진 수법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들을 당해보니까 좀 피부로 느껴보니까 너무 이게 AI가 정답에 가깝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를 활용해야겠구나 싶어서 AI와 굉장히 좀 친해지려고 노력했고요. 지금은 되게 AI와는 그래도 실력 차이가 많이 나지만 수법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인공지능이 어떤 수를 추천을 하면 왜 추천하는지를 자기가 이거를 자기 걸로 스스로 깨우치기 위해서 주변의 형태를 바꿔가면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추천하는구나. 여기가 백이 두터우면 이걸 추천하고 조금 얇으면 이걸 추천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 수 자체를 좀 인공지능의 생각을 납득하려고 해요. 바둑 중계 방송에서도 인공지능의 형세 판단은 해설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다.
예전에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해설은 대국자만큼이나 집중해서 나도 바둑 둔다는 마음으로 한 수 한 수를 수익게 하고 정말 열심히 그냥 이 대국에 몰입하는,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해설자의 덕목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이제 뭐 인공지능이 옆에서 정답은 계속 알려주고 있고 제가 잘못된 해설을 하면 시청자분들도 이거 잘못됐는데라고 이제 즉석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인공지능을 참고하되 거기에서 그것만 가지고는 그냥 매수 이건 이래서 이상했다 이건 정답입니다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추천을 하더라도 인간이 두기 쉬운, 따라하기 쉬운, 인공지능이 일치하는 길이 있고 인공지능이 추천하더라도 인간이 두기 어려운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설자가 이게 자기의 감각을 실어서 전달하는 게 지금 해설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완전히 달라진 바둑 생태계. 1980년대 아날로그 시대부터 인공지능과 공존하는 오늘날까지 격변기 한가운데를 관통해온 바둑 기사에게 이 변화의 체감 속도는 어느 정도일까? 제가 88년도에 연구생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국기원이 관철동에 있었고 88년도에 연구생에 들어가서 94년도에 이제 프로 입단을 해서 입단은 관철동에서 하고 그때 이제 94년도 9월 달인가 8월 달에 아마 홍익동, 지금의 홍익동으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입단을 관철동에서 하고 데뷔전을 홍익동에 와서 데뷔전을 치렀어요. 그때는 이제 조은현 구단과 이창호 구단 또 더불어서 서봉수 구단, 유창현 구단까지 한국 1, 2, 3, 4위가 거의 세계 1, 2, 3, 4위의 느낌이었죠. 한국 바둑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바둑의 인기도 굉장히 높았고 프로기사로서 굉장히 자부심도 컸었고 그가 입단한 90년대 중반 바둑 애호가들을 사로잡은 온라인 바둑의 열풍은 바둑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프로 바둑 기사인 유창혁 5단과 이창호 5단의 특별 대국이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전주시 중앙동에 있는 천재기사 이창호 5단의 집입니다. 1992년 이창호와 유창혁의 온라인 대국은 프로 기사들이 벌인 세계 최초의 컴퓨터 통신 대국으로 기록되어 있다. PC 통신이 활발해진 1990년대 후반, 젊은 프로 기사들 사이에 PC 통신 바둑의 열풍이 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제가 본격적으로 온라인 대국, PC 통신을 통한 대국을 하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익명으로 그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뭐 연승을 계속 달리고 있고, 근데 이제 누군가가 또 익명으로 저를 저격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쪽에서도 굉장한 실력자가 나와가지고 사실 아이디끼리만 보면은 아마추어끼리의 대결인데 사실상은 뭐 굉장히 저쪽도 굉장히 강자인 경우도 정말 많았고 누군가 강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한동안 시끌벅적했다가 또 그 강자가 또 다른 익명의 강자에게 패하고 이런 것들이 초창기 온라인 바둑의 좀 재미였던 것 같고 약간 낭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바둑계와 함께한 30여 년간 바둑 기사의 일상에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 전과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일본에서 열리는 중요한 시합을 보기 위해서는 그 대국이 끝난 후에 며칠 후에 한국기원에 와서 직접 한국기원에서 팩스로 받은 기보를 직접 복사해서 이제 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공부를 바둑판 앞에 서 있었고 기보를 놓아보던 사회 문제를 풀든지 대국을 하든지 무조건 바둑판이 있어야만 공부가 가능했고 지금은 반대죠. 바둑판을 사용하는 비율이 정말 10%는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또 제 또래 기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AI를 무기로 해서 사실은 더 예전 같았으면 좀 이미 좀 지나가 버린 강물일 수 있는데 지금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되게 좀 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아예 굉장히 신의 기사들은 이게 AI를 통해서 그런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학습했던 어떤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면은 단기간에 좀 습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달라진 환경은 바둑 기사의 양성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바둑 국가대표팀이 출범하고 정상급 기사들이 모여 단체 스포츠로서의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도 큰 변화였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사실 바둑을 뭐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운 게 아니고 책에 좀 많이 의존하고 그리고 실전을 통해서 바둑을 늘었던 시절이거든요. 충남 명고회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뭐 한 10년 정도 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연구회가 하긴 하는데 인류 기사들이 참여를 안 해서 뭔가 좀 발전이 좀 더디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는 애초부터 이제 국가대표 시스템을 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젊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제 그거를 만들지 않으면은 중국 선수들한테 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인류 기사들이나 이제 고수들 입장에서는 나쁘게 얘기하면은 또 경쟁자를 키우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좋게 얘기하면은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또 발전을 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인류 기사들이 사실 본인이 호응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다 전체적으로 호응을 해줘서 국가대표 시스템 그리고 한국 바둑계가 발전을 한 거고요. 한국 바둑 무관의 암흑기 역시 국가대표 팀이 있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사실 제가 2016년 말에 12월에 이제 감독에 이제 취임을 해서 처음 한 3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적은 당장 내야 되는데 이게 뭐 성적이 뭐 내고 싶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당장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또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당장의 성적과 또 앞으로의 이제 비전 이런 것들을 지켜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당장은 또 이제 중국에게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또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면은 또 그 결과에 따른 뭐 책임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지금은 이제 세계 대회 전에는 항상 선수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상대를 분석하고 또 사실 언제 우리끼리 결승에서 만날 수도 있고 언제 시합에서 만날지 모르는 어찌 보면 라이벌이 될 수도 있고 적수가 될 수도 있는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승리해야 된다. 우리가 중국에게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어느 순간인가 생겨나면서 지금은 정말 하나의 팀이다라는 인식이 선수들에게 좀 자리 잡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국가대표팀의 순기능인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정말 말로 좀 표현하지 못한 좀 뿌듯함이라든지 약간 벅찬 그런 것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단의 일원으로 13년의 기간을 두고 2번의 메달 쟁탈전에 모두 출전했던 박정환. 13년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둑에만 그냥 집중해서 바둑만 듣던 것 같은데 요즘에 또 13년 지나니까 오히려 더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뭔가 또 책임감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한국팀에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바둑 기사로서 유일하게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메이저 세계대회에서 5번 우승하고 총 36개의 우승컵을 차지했던 박정환. 그에게 나타난 가장 강력했던 도전자가 바로 신진서였다. 기원을 운영하던 부모님에게서 바둑을 배운 후 각종 어린이 대회를 석권한 어린 시절의 신진서. 제1회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 입단하고 이듬해 영재 정상 대결에서 이창호를 꺾으며 단숨에 화제의 물로 떠올랐다. 이창호 사원님과 대국한다는 게 너무 좀 긴장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날에 좀 잠도 많이 설쳤던 기억이 있고 거의 못 잔 상태로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이기는 건 기대 전혀 안 했고 그냥 대국을 한다는 자체로 되게 영광이었는데 되게 운이 많이 따른 것도 있고 또 이창호 사원님께
감독님께서 좀 저를 테스트하신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한 판 이겼다는 것 자체가 좀 어린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어떤 시기든. 원래 되게 좀 이렇게 기재 있고 또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이세돌 사범 같이 그렇게 번쩍이는 그런 약간 기재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진서 사범도 그때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후로 몇 년 지나서 이렇게 빨리 엄청 이렇게 성적이 그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고요. 신진서는 2015년 입단 3년 만에 종합기전에서 프로 첫 우승을 차지했다. 밀레니엄 베이비 2000년생 타이틀 홀더가 탄생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신진서. 우승입니다. 밀레니엄 베이비의 선봉이 된 신진서는 2018년에는 한국 랭킹 1위에 올라서며 박정환의 59개월 장기 집권을 중단시킨다. 사실 처음 랭킹 1위 됐을 때는 제가 1인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 아니었기 때문에 역시 도전자다, 아직까지는 도전자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제 박정환 사장님한테 계속 도전을 했고요. 2020년 이후 메이저 대회에서 8번을 우승한 신진서. 특히 2023년 응시배에서 한국 선수로는 14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아오며 조은현의 영광을 재현했고 농심 신라면배 단일대회 18연승과 대회 5연패로 이창호의 상하이 대첩을 뛰어넘었다. 통산 우승 44회, 통산 승률 79.5%로 한국 기원 통산 승률 역대 1위의 기록을 계속해서 새로 써나가고 있는 신진서. 그가 보는 2025년 바둑계의 화두는 무엇일까?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시합이 적어서 걱정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사들이 이제 그거를 직접적으로 느끼다 보니까 특히 어린 기사들도 좀 바둑 외적인 부분들을 신경 쓰기 시작하고 그런 것부터 약간 좀 잘못됐다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고 있고요. 반상박 사정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최강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짧았던 화양연화가 스쳐간 지금 바둑계의 위기를 말해온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다. 98년 IMF 이후로는 계속 바둑이 위기라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는 또 학생들을 지도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만나고 있어서 사실은 뭐 다른 기사들보다 아마 더 체감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갈수록 그 도수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무너질 때는 언제든지 법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황금기라고 불리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정말 바둑이 인기가 많고 많이들 알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인기도 좀 많이 줄고 젊은 세대의 관심도도 좀 많이 줄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바둑계가 위기다라는 말은 10년 이전, 거의 뭐 20년 전부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이제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일본의 바둑 인기도 좀 뭐 계속 하락세고 중국은 그래도 인기가 높지 않을까라고 이게 어렴풋이 그냥 알고 있었던 이야기인데 들어보니까 지금 중국도 굉장히 그 바둑의 인기 하락세가 심각하다라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사실 좀 사회적으로나 이제 뭐 좀 흐름에 따라서 약간 바둑 전체적으로 이제 바둑의 인기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변하지 않으면 분명 몰락합니다. 바둑계도 계속 변화해야 돼요. 변하지 않고 위기타령만 하다 보면 소멸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시기에 좀 변화가 좀 많았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아직도 좀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발전적인 변화를 자꾸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근데 그 루이 구단을 받아주지 않았죠. 루이 구단이 일본서 활약하게 되면 어린애 손목 비틀기식으로 독식을 할 것이다.
그 일본의 그 여류 기사들이 여자 기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1999년에 우리 한국은 달랐죠. 그때는 우리가 그 여자 바둑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조금 이제 뒤떨어져 있을 때라고 보는데 우리의 그 젊은 그 여자 기사들 조혜연, 박지연 그 당시에 유망주들이죠. 이 친구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강자하고 많이 부대껴야 나도 는다, 우리도 는다. 그런 정신으로 한국 바둑은 일본과 달리 그 루이 구단을 받아줬습니다. 25년 전. 그때는 여자 바둑 지금처럼 세지 않고 그래도 여자 기사 다 젊은 거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다른 것도 있고 근데 자체로 여자 바둑 기사들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지금은 최종 정리나 은지 또 젊은 여자 기사들 진짜 많이 있고 성적이 또 좋고 리그전도 바둑도 있죠. 기전도 많이 있고 너무 좋아요. 루이 나이웨이는 여자 바둑의 잠재력을 보여줌으로써 성장을 선도했다. 2000년 2월 국수전 준결승에서 이창호를 꺾고 세계 최초로 남녀 혼성기전 결승에 오른 사건은 기념비적이다.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요, 그 다음에 조훈영 교수님하고 들 수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조 교수님은 제 사소이기 때문에 결승 도전할 수 있는 게 너무 기대 많고 기뻤어요. 루이 나이웨이는 43기 국수전에서 세계 최초로 남녀 혼성기전 우승의 금자탑을 세웠다. 루이 나이웨이를 선망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국 여자 바둑 기사들의 실력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제가 2010년에 입단했는데요. 그때쯤에는 국내 여자 기전이 한 개인가 2개 정도만 있었고 상금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내 기전만 한 5개, 상금도 그때보다 훨씬 크고 여자 세계대의 규모도 커지고 여자 기사들한테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달라진 환경에서 최정은 2022년 세계 최초로 메이저 세계기전 결승에 오른 여성 기사가 되었다. 오유진과 김채영의 세계대회 우승, 천재소녀 김은지의 등장은 한국 여자 바둑의 성장을 가속화했고 1930년대 소년 조남철이 떠났던 유학길을 2020년대 일본의 천재소녀 스미레가 되짚어오며 동아시아 여자 바둑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남철 선생이 해방되고 진짜 바둑판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씨앗을 뿌렸던 우리 척박했던 우리 한국 바둑계가 오늘날 거꾸로 모든 그 당시에 그 메이저리그였던 일본에 가서 유학하던 그 시절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일본 기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바둑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런 시대로 되었고요. 스미레 사범 외에도요, 다른 분들도 한국에 와서 바둑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즉, 이제는 한중일 이 바둑 삼국에서 최선진국이 한국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스미레 사범이 한국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거는 바둑 팬들 모두가 가슴 뿌듯해할 일이라 생각해요.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플랫폼에서 전개되는 바둑 보급 활동 역시 반전의 기회가 되어줄 법하다. 조현우 2단은 뉴미디어로 플랫폼을 전환한 1세대 바둑인. 私は日本のプロ棋士であり 유튜버でもあります。일본 잘해요? 일본밖에 몰라요. 다 해봐야죠. 네. 왜냐면 트렌드에 맞춰서
그 트래픽이 사실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거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많이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겠죠. 다양한 플랫폼이 지금 훨씬 많아졌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어디에 몰릴 것이냐를 보고서 그쪽에 가서 바둑이라는 컨텐츠를 노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통해 바둑을 노출시켰을 때 유입 인구의 유의미한 증가가 눈에 띄었고 과거에 바둑을 다루면 정말 전래동화에 나오는 선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고전에 등장하는 할아버지들이 바둑을 두는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묘사가 되고 했었는데 바둑의 전체적인 외연은 확실히 과거보다는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문화 콘텐츠에 더 소비되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영화에 대한 리뷰 있죠. 프로 기사이자 바둑 유튜버가 보는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리뷰를 했는데 이제 보통 그냥 영화 리뷰가 하는 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바둑 자체의 일반인들의 흥미가 진짜 승부 때는 글쎄요 뭐 몇십 배 올라간 것 같은데. 바로 조은현 프로와 이창호 프로의 사제지간 이야기를 담은 영화 승부입니다. 영화에선 두 사람의 첫 대결인 듯이 묘사가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두 사람은 3번의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제가 이제 생방송을 하면은 바둑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승부 보셨어요? 뭐 이거는 어땠어요? 이 장면 어땠어요? 바둑 배우려면 어떻게 해요? 바둑 너무 재밌어 보여요.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아져요. 네. 완전 그 현장에서 딱 느껴요.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재로서 선택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둑계가 주도하는 능동적인 콘텐츠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두뇌인지 기능 강화를 위한 도구로서 바둑의 효능을 확인하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기원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공동으로 수행 중인 이 연구는 바둑이 인지 증진과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본격적인 임상시험 중이다. 시니어 산업이 팽창하는 가운데 바둑과 인지 기능 강화의 연관성이 입증된다면 바둑 인구 증가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임에 분명하다.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시점, 한국 현대 바둑은 새로운 디딤돌을 준비하고 있다. 2024년 9월에 착공해 완공을 앞둔 의정부 바둑 전용 경기장은 지난 시대의 종언을 고하고 다음 세대로의 진화를 상징한다. 질곡의 현대사와 함께 유랑했던 나날들, 낭만의 관철동, 성장과 발전의 홍익동을 거쳐 새로 잡은 터에서 이 땅의 바둑은 새롭게 도약할 것이다. 시대의 영웅들이 놓은 포석은 어떤 행마를 예고하고 있는가? 지난 80년간 엮어온 희로애락과 흥망성쇠가 그저 한 판의 승부라면 2025년 지금 이 바둑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